엄마 미쳤어? 어떻게 아빠 말고 다른 남자랑 그럴 수 있어? 매주 목요일만 되면 엄마는 온몸에 장미향수를 뿌리고 집을 나섰어요. 산에 간다면서 화려한 등산복에 진한 화장까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주친 엄마는 산입구가 아닌 모텔촌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는 대체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 향기의 끝을 쫓아가 제가 마주한 것은 꽃향기가 아니라 살이 썩어가는 냄새였습니다. 냄새 나잖아. 이거 안 뿌리면 나도 못 버텨.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행운 가득 담아 보내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올해 38, 어머니를 모시며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민준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이영자 여사였어요. 영자 씨는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62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정성스레 가꾼 피부는 은은한 광택이 돌았죠. 젊은 시절 술만 마시면 괴물로 변하던 전 남편의 주먹 아래서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덜덜 떨던 여자. 그 지옥 같던 세월을 견디고 지금의 인자한 새아버지 김철수 씨를 만나 비로소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된 분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우아한 실크 스카프와 세련된 단발머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여자가 되셨죠. 민주는 어머니의 그 변화가 눈물겹도록 좋았어요. 그래, 우리 엄마도 이제 여자로서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수상한 목요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어느 화창한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잘 드는 본가 거실에는 윤기 흐르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민준과 새아버지 철수 씨가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수저를 들고 있었죠.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 씨가 나오는 순간 민준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평소 무채색의 단정한 옷만 입던 어머니가 눈이 시릴 정도로 쨍한 형광, 핑크색 등산복을 위아래로 맞춰 입고 서 있었거든요. 게다가 입술에는 평소에 바르지도 않던 짙은 붉은색 립스틱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여자처럼요. 철수 씨가 걱정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는 식탁을 치우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아, 네네. 친구들이랑 살살 걷다 올 거니까 걱정 말아요. 그런데 현관 거울 앞에 선 영자 씨의 행동이 기이했습니다. 화장대에서 명품 향수병을 꺼내시더니 손목과 귀 뒤는 물론이고 등산 조끼 위에까지 마구 뿌려대기 시작한 겁니다. 칙, 칙, 칙. 거실 전체에 독한 장미 향기가 진동할 정도였죠. 향수를 쥔 영자 씨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어요. 엄마, 산에 가는데 무슨 향수를 그렇게 뿌려? 벌레 다 꼬이게. 그 한마디에 영자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모자의 시선이 마주쳤죠. 영자 씨는 얼른 시선을 내리며 향수병을 배낭 구석에 쑤셔 넣었어요. 내가 요즘 땀 냄새가 심해져서 남들한테 늙은이 냄새 풍기면 안 되잖아. 다녀올게.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톤 높았고 끝부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나섰어요. 닫힌 문 뒤로 남겨진 건 산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진하고 화려한 장미 향기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향수 입자를 멍하니 들이마셨어요. 코끝이 얼얼할 정도로 진한 그 냄새. 마치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것을 억지로 덮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아직은 그 향기의 진짜 의미를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거래처 미팅을 위해 운전하던 민주는 신호대기 중에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건너편 차선에 멈춰 선 택시 뒷문이 열리는데 익숙한 형광 핑크색 실루엣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관악산 입구가 아니었어요. 서울 외곽의 끝자락, 재개발이 확정되어 주민들이 떠나고 흉물스러운 건물만 남은 낡은 판자촌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목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하며 좌우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골목 안으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민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맡았던 그 진한 향수 냄새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등산복, 진한 화장, 그리고 외진 동네. 모든 정황이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배신감이 뜨거운 용암처럼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주는 거칠게 핸들을 꺾어 유턴을 했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그 어두운 골목을 향해서요.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골목은 대낮인데도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둑어둑했어요. 바닥에는 깨진 소주병과 젖은 전단지가 뒹굴고 있었죠. 하수구의 비릿한 냄새와 오래된 건물이 뿜어내는 눅눅한 곰팡이 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은 간판에 글자가 떨어져 나가 미 여인숙이라고만 적힌 낡은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달방 있음, 장기 투숙 환영이라는 빛바랜 문구가 청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입술을 깨무는 힘이 점점 세졌어요.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에 퍼졌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새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죠. 하지만 통화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멈췄어요. 만약 진짜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받을 충격은?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넣고 그 냄새나는 건물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건물 안은 밖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복도 천장의 붉은 조명이 윙윙거리며 위태롭게 깜빡였고 바닥 장판은 여기저기 찢겨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 모를 연탄 가스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쭈글쭈글한 노파가 졸고 있었어요. 민준이 들어서는 소리에 눈을 뜬 노파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리기는커녕 턱짓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자주 오는 사람의 가족인 줄 안다는 듯이요. 그 태연한 태도가 민준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어요. 한두 번 온 게 아니구나. 발소리를 죽여 복도 끝 백사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얇은 합판 문틈으로 아침에 맡았던 그 익숙한 냄새가 새어나왔어요. 어머니의 명품 장미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다리 좀 벌려봐. 가만히 좀 있어. 힘 빼라니까. 영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나긋나긋한 톤이 아닌 거칠고 숨 가쁜 목소리. 이어서 남자의 쉰 신음이 문 너머로 흘러나왔어요. 으윽, 아파, 살살. 그리고 다시 영자 씨의 숨찬 목소리. 아이고 힘들어. 땀나는 것 좀 봐. 민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 미친 듯이 뛰었어요. 좁은 방 안에서 낯선 남자와 뒤엉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성의 끈이, 도덕의 끈이 그 순간 민준의 안에서
전부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 짐승 같은 고함이 좁은 복도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민주는 낡은 나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안쪽으로 벌어졌죠. 하지만 그 안에서 민준이 마주한 것은 머릿속이 그려낸 그 어떤 더러운 상상과도 달랐습니다. 침대 하나 없는 1.5평짜리 좁은 쪽방, 창문도 없어 곰팡이가 검게 핀 벽지, 차가운 바닥에 깔린 얇은 요 위에 남자가 한 명 엎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건장한 내연남이 아니었습니다. 기저귀 하나만 찬 채 뼈와 가죽만 남은 바싹 말라버린 고목나무 껍질 같은 앙상한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영자 씨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형광 등산복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노인의 엉덩이 쪽을 닦아내고 있었죠. 영자 씨의 손에 들린 것은 누런 고름과 피가 묻은 거즈뭉치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갇혀있던 공기가 훅 하고 민준의 얼굴을 덮쳤어요. 그것은 아침의 향긋한 장미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지독한 악취, 똥오줌이 뒤섞인 암모니아 냄새, 그리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욕창의 비릿하고 무거운 내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매주 목요일마다 미친 듯이 뿌려대던 그 향수는 유혹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악취를 견디기 위한 처절한 방독면이었던 겁니다. 영자 씨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어 민준을 올려다보았어요. 화장은 땀에 번져 얼룩덜룩했고 화려한 등산복 위로 노란 고름이 튀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들킨 자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독한 피로와 슬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경련이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코를 찌르는 악취와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거든요. 바닥에 누운 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그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민준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 노인은 어린 시절 술에 취해 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던 그 거친 손의 주인이었습니다. 깨진 소주병 조각 위에서 맨발로 울던 어머니를 만들었던 괴물. 그리고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사람. 민준의 친아버지 박광수였습니다. 민준의 두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뒷걸음질을 치다가 등이 복도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코를 틀어막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향수와 썩은 살이 뒤섞인 그 공기가 손가락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폐 깊숙이 쑤셔 넣어지는 것 같았죠. 위장이 뒤집히는 느낌에 헛구역질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달랐어요. 아들의 고함에 잠깐 굳었던 어깨가 다시 천천히 내려앉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려 노인의 하반신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즈를 물에 적시고 짜고 닦아내는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형광 등산복 위로 튄 노란 고름 자국이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의 군복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문틀을 붙잡은 채 바닥에 엎드린 노인의 얼굴을 다시 보았어요. 세월에 찌들고 병에 갉아먹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광대뼈 위로 깊게 팬 그 주름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술에 취해 소주병을 휘두르며 거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던 그때의 얼굴. 어린 민준이 이불 속에서 귀를 틀어막고 덜덜 떨었던 그 공포의 근원이요. 그런데 지금 그 괴물은 기저귀를 찬 채 뼈만 앙상한 벌레처럼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온 집안을 공포로 지배하던 그 거대한 그림자가 이 좁은 쪽방의 얇은 요위에서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쪼그라들어 있다니요. 민준의 가슴 속에서 혐오와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허무함이 한꺼번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어요. 이 사람, 그 인간이잖아. 엄마 미쳤어? 제정신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좁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영자 씨는 수건을 짜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 물방울이 대야로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죠. 민준이 참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영자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영자 씨의 몸이 힘없이 딸려 나왔어요. 복도의 붉은 조명 아래서 마주선 모자의 얼굴은 둘 다 창백했습니다. 당장 집에 가자. 엄마, 이건 아니야. 민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지만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작고 마른 손이었는데 그 힘이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아빠한테 안 미안해? 우릴 지옥에 버리고 간 인간 똥기저귀를 왜 엄마가 갈아주고 있어? 민준의 고함이 좁은 복도를 쩡쩡 울렸어요. 어딘가에서 다른 투숙객이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 묵은 돌처럼 단단한 결기만이 서려 있었죠. 그럼 넌 저 방에 냄새가 안 나니? 구더기가 끓어서 죽게 놔두라고? 영자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민준의 입에서 비명 같은 대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라고 해. 천벌 받는 거잖아, 지금.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103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산복 등판에 번진 땀 자국이 나비 날개처럼 퍼져 있었죠. 민주는 닫히는 문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쫓아 들어가자니 그 악취가, 돌아서자니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침부가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가래가 끓는 듯한 거친 숨소리 사이로 영자 씨가 기저귀를 갈아채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민주는 문 밖에 기대어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사이, 열린 문틈 사이로 영자 씨의 등이 보였습니다. 형광 핑크색 등산복의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팔뚝에 푸른 정맥이 굵게 붉어져 있었어요. 그 팔이 묵묵히 움직일 때마다 물수건을 적시고 짜고 닦아내는 그 반복 속에서 영자 씨의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흘러나왔죠. 영자 씨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독백하듯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죽어버리라고 저주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똥오줌 범벅이 돼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눈을 껌뻑이는데 그때 알았다. 내 복수는 이 사람을 살려서 내 행복한 꼴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라는 걸. 영자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마치 수천 번을 되뇌어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주문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배낭에서 향수병을 꺼내 허공에 미친 듯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칙, 칙, 칙. 장미 향기가 썩은 살 냄새와 뒤엉켜 방 안에 기괴한 안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냄새가 아니면 나도 토가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뿌린 거야. 멋부린 게 아니라. 영자 씨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향수병을 쥔 그 손은 아침에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민주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목요일마다 그토록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온몸에 향수를 뿌려대던 이유를요. 그것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한 치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방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영자 씨가 자신에게 입힌 마지막 갑옷이었던 거예요. 민주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몸을 돌려 복도를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구르듯 내려와 여인숙 밖으로 뛰쳐나왔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골목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허리를 굽혀 구역질을 했습니다. 위장이 쥐어짜이듯 경련을 일으켰지만 나오는 것은 신물뿐이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쓴맛이 눈물과 뒤섞여 턱 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새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철수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빠, 지금 엄마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대형 사고 쳤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철수 씨의 목소리가 돌아왔는데 그 톤은 민준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은 아주 고요한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전화가 끊어진 뒤 민준은 멍하니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골목 위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의 차였어요. 차문이 열리고 철수 씨가 내렸습니다. 민주는 새아버지가 분노에 찬 얼굴로 여인숙을 향해 뛰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뒷좌석 문을 열더니 죽 전문점 쇼핑백과 성인용 물티슈 박스를 능숙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매주 해오던 일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민준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알고 계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흘러나왔어요. 철수 씨는 짐을 든 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래 삭힌 연민만이 주름 사이로 배어나왔죠. 내 엄마 고집 못 꺾는다. 혼자 보내면 울다가 올까봐 내가 데려다 주는 거다. 철수 씨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여인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쇼핑백이 걸음에 맞춰 사각사각 흔들렸어요. 그 뒷모습에는 질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세상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단단함이 어깨 위에 얹혀 있었죠.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골목 바닥의 시멘트가 바짓단을 통해 체온을 빨아갔지만 그것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준만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가 매주 목요일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때 새아버지는 이미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죽과 물티슈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리요. 두 사람은 아들에게 들킬까봐, 아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릴까봐 단둘이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숙 2층 창문으로 붉은 노을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영자 씨와 철수 씨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을 돌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만 빼고 두 분은 이미 저 지옥 속에서 함께 걷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준이 겨우 몸을 일으켜 여인숙 안으로 다시 들어섰을 때 103호 방 안의 풍경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철수 씨가 좁은 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겉에 걸치고 있던 점퍼를 벗어 구석에 던져놓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채였죠. 영자 씨가 축 늘어진 친부의 상체를 힘겹게 들어 올리자 철수 씨가 능숙하게 그 밑에 깔린 젖은 요를 빼냈어요. 손발이 착착 맞았습니다. 마치 수십 번을 해온 사람들처럼요. 여보, 이 사람 오늘 가래 소리가 안 좋네. 석션 좀 해야겠어. 철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저녁 반찬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러웠죠. 영자 씨는 고개만 끄덕이며 배낭에서 흡입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시선만으로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문 밖에 서서 그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구원자. 이 세 사람이 1.5평짜리 쪽방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어요. 두 분이 이 지옥을 이렇게나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자신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민준이 참다 못해 철수 씨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복도의 붉은 조명 아래서 마주선 두 남자. 민준의 눈은 충혈되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주먹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진짜 보살이세요? 호구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복도 벽을 타고 울렸어요. 저 인간이 술 먹고 엄마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던 거 잊었어요? 우리 엄마 뺨때기에 소주병 깨진 거 잊었어요?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입에 물었어요. 라이터 불꽃이 어둑한 복도에서 잠깐 일렁이더니 꺼졌습니다. 연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고 천천히 내뱉는 동안 철수 씨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민준아, 나는 저 인간이 불쌍한 게 아니다. 연기가 복도 천장을 향해 느릿느릿 올라갔습니다. 나는 내 엄마가 불쌍해서 이러는 거다. 내 엄마가 이 짓이라도 안 하면 밤마다 저 인간이 꿈에 나와서 목을 조른단다. 이건 간병이 아니라 내 엄마가 살기 위한 국 같은 거야. 철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덤덤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민준의 가슴에 박혔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담배 연기의 매캐한 냄새가 복도의 곰팡이 내와 뒤섞여 코끝을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처럼 구역질이 나지는 않았어요. 철수 씨가 먼저 방으로 돌아간 뒤 민준은 한참을 복도에 서 있다가 천천히 103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영자 씨가 친부에게 죽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노인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들어갈 때마다 반 이상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영자 씨는 능숙하게 수건으로 턱을 받치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인내심 있게 넣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친부의 손이 갑자기 영자 씨의 손목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반사적인 행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민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어요. 뼈만 남은 앙상한 손가락이 영자 씨의 가느다란 손목을 움켜쥐고 있는 그 장면이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목을 비틀며 끌고 다니던 그때의 기억과 정확히 겹쳐졌거든요. 민준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 친부의 손을 거칠게 쳐냈어요. 이 손 안 놔. 죽어서도 벌은 못 고쳤어. 민준의 고함에 좁은 방이 쩡쩡 울렸습니다. 친부는 초점 없는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며 짐승 같은 소리를 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이었죠. 영자 씨의 손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아프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준을 말리듯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힘이 어딨어. 이 사람한테. 그냥 놀란 거야. 영자 씨의 목소리는 아들을 달래는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동료를 진정시키는 병사의 것에 가까웠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을 내려놓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속에서 20년 전의 공포와 지금의 분노가 뒤엉켜 폭풍처럼 회전하고 있었어요. 뒷정리가 끝나고 세 사람이 여인숙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좁은 길목에서 여인숙의 깨진 간판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영자 씨는 배낭에서 향수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등산복 위에 다시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칙칙.
마치 소독약을 뿌리듯 기계적인 동작이었죠. 장미 향기가 차가운 저녁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민준이 물었어요. 목소리에서 아까의 분노는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듯한 피로가 묻어났죠. 엄마, 솔직히 말해봐. 저 인간 용서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영자 씨가 향수병을 멈추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골목의 어둠 속에서 영자 씨의 눈에 도끼와 슬픔이 동시에 서렸습니다. 용서? 웃기지 마라. 난 저 인간 밥 먹일 때마다 기도를 한다. 제발 오래 살아서 이 비참한 꼴을 더 오래 겪게 해달라고. 영자 씨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이게 내 방식의 가장 잔인한 복수다. 민준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훑고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는 성녀도 아니었어요. 영자 씨는 평생을 짓밟았던 그 남자의 가장 비참한 최후를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처절하고도 잔인한 각오로 매주 이 지옥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영자 씨가 선택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독한 복수였습니다. 세 사람은 여인숙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대국밥 3그릇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건 친부가 젊은 시절 즐겨 먹던 메뉴였죠. 영자 씨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질이 거칠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간병이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는지 그 숟가락 속도가 말해주고 있었죠. 철수 씨는 묵묵히 영자 씨의 국그릇에 밥을 더 말아주었습니다. 민주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어머니의 손톱 밑에 아직 남아있을 것 같은 때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목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영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인숙 주인 노파의 번호였습니다. 영자 씨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아줌마, 빨리 좀 와봐. 영감탱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영자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쨍 하는 소리가 조용한 국밥집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영자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서 민준이 읽어낸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다급함이었어요. 복수가 아니 이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벌떡 일어섰어요. 등산복 주머니를 더듬어 향수병을 확인하고는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철수 씨가 지갑을 꺼내 계산대에 돈을 올려놓고 뒤를 따랐죠. 민주는 김이 식어가는 순대국밥 앞에 홀로 남겨졌어요. 국물 위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사라진 어둠 속을 향해 이번에는 뛰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여인숙에 도착했을 때 103호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주인 노파가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죠. 영자 씨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친부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컥컥거리고 있었어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입술 사이로 누런 토사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형광 등산복 소매를 한 번 더 걷어붙이더니 손가락을 친부의 입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더러움을 느낄 새도 없는 본능적인 동작이었죠. 손끝에 걸리는 토사물 덩어리를 긁어내며 영자 씨는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숨 쉬어. 이 인간아. 아직은 안 돼. 이렇게 추하게 가면 안 돼. 등을 세차게 두드리자 친부가 쿨럭하며 숨을 터뜨렸습니다. 갈에 섞인 기침이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영자 씨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토사물이 묻은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립스틱을 바를 때, 향수병을 쥘 때 파르르 떨리던 그 손이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민주는 문 앞에 얼어붙은 채 그 모든 걸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절박함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깨끗하게 보내야 한다는 집착. 내 기억 속에서 이 인간을 냄새나는 괴물로 남기지 않겠다는 영자 씨 자신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영자 씨가 복도 끝 수도가에서 손을 벅벅 씻고 있었습니다. 비누가 없었어요. 영자 씨는 배낭에서 향수병을 꺼내 손바닥 위에 뿌렸습니다. 장미 향기가 토사물의 비릿한 냄새를 억지로 덮었죠. 민준이 뒤에 서서 물었어요. 그냥 가게 두지 그랬어. 왜 살렸어? 영자 씨가 젖은 손을 털며 돌아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영자 씨의 얼굴은 화장이 다 지워져 맨살이 드러나 있었어요. 눈가의 잔주름과 기미가 가감없이 보였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니? 내 아빠 술 먹고 들어오면 온 집안에 진동하던 그 쉰내, 지린내. 난 평생 그 냄새가 악몽이었다. 영자 씨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길마저 토삼을 뒤집어 쓰고 냄새나게 보내면 내 기억 속에 내 아빠는 영원히 냄새나는 괴물로 남잖아. 난 그게 싫다. 내 기억을 청소하고 싶은 거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행동이 친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자 씨 자신의 머릿속에 박힌 악몽을 지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비로소 뼈로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쭈뼛거리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친부는 아까의 소동으로 지쳐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죠. 철수 씨는 잠시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영자 씨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등산복 바지를 무릎까지 걷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친부의 앙상한 종아리를 닦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너도 와서 봐라. 내가 무서워하던 괴물이 지금 어떤 꼴인지. 민준은 주저하며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친부의 다리는 뼈 위에 가죽만 걸쳐놓은 것 같았어요. 한때 온 집안을 쥐고 흔들던 그 힘이 이 마른 장작개비 같은 다리에 들어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작고 냄새나고 부서질 듯한 하나의 사물처럼 보였습니다. 영자 씨가 수건을 짜며 말했어요. 아이고 허리야. 허리를 잠깐 펴며 신음을 내뱉는 영자 씨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건을 다시 짜려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줘봐. 내가 짤게. 영자 씨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수건을 건네주었죠. 민준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시고 꽉 짰어요. 그리고 망설이다가 친부의 손등 위에 수건을 올렸습니다. 닿는 순간 소름이 돋을 줄 알았어요. 20년 넘게 꿈속에서 자신을 쫓아오던 그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피부에 전해진 것은 공포가 아니라 그저 차갑고 거칠고 메마른 노인의 살결이었습니다. 뼈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가느다랗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작아졌어? 그 한마디가 조용한 방 안에 돌멩이처럼 떨어졌어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옆에 나란히 앉아
묵묵히 친부의 다른 쪽 손을 닦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물수건이 마른 피부 위를 지날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만이 모자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대사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민준의 손끝에 전해지는 것은 친부의 체온만이 아니었어요. 손등의 뼈마디를 따라 천천히 수건을 움직일 때마다 어린 시절, 이불 속에서 꼭 쥐고 있던 그 공포의 주먹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빛이 문틈으로 가느다랗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지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구석에 기대어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고, 민준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간간히 눈을 뜨고 감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영자 씨는 잠들지 않았어요. 친부의 머리맡에 앉아 꼿꼿이 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영자 씨의 이마에는 가느다란 땀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영자 씨가 배낭 구석에서 화장품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울을 세워놓고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입술에 천천히 발랐어요. 등산복은 오물과 땀으로 꼬질꼬질했지만 입술만큼은 다시 우아한 사모님의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영자 씨의 손끝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의 전쟁을 모두 치러낸 장수가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듯 경건한 손놀림이었죠. 영자 씨가 거울을 내려놓고 친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친부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영자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보, 나 이쁘지? 영자 씨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어요. 복수의 도끼도 원망의 날카로움도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아주 오래된 바닥까지 사가버린 슬픔만이 남아 있었죠. 당신이 때리고 무시하던 내가 이렇게 잘 늙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편해져라. 내가 다 닦아놨으니까.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그 말이 허공에 오래 머물렀어요. 친부의 눈가에서 맑은 물방울 하나가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것이 의식 있는 눈물이었는지 몸이 내보낸 마지막 수분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입술을 꽉 깨무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붉은 립스틱이 칠해진 입술 사이로 길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30년 묵은 분노가 마침내 숨을 내쉬는 소리였어요. 구석에서 잠결에 눈을 뜬 민준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립스틱을 바른 어머니가 죽어가는, 노인의 곁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이상하게 아름다웠어요.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공기를, 새벽의 냉기를, 희미한 장미 향기를 가슴속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은 다시 103호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친부의 숨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거칠더라도 규칙적이었던 호흡이 오늘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지다 끊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가래가 끓는 듯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임종 호흡이었죠. 영자 씨는 직감적으로 때가 왔음을 알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며 형광색 등산 점퍼의 지퍼를 목 끝까지 단단히 올렸습니다. 마치 전투에 나서는 장수가 갑옷의 마지막 끈을 조이듯 비장한 동작이었죠. 여보, 물 좀 데워줘요. 이 양반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때 빼고 광은 내서 보내야지. 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포트와 대야를 챙겼어요. 민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친부의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창문 없는 방 안으로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빛이 문틈을 통해 바닥에 가느다란 금을 그었어요. 그 금 위로 먼지들이 느릿느릿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커피포트에서 데운 물이 대야로 부어지자 가느다란 수증기가 피어올랐어요. 눅눅하고 차갑기만 하던 방 안 공기가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역할을 나누었어요. 철수 씨가 친부의 앙상한 상체를 안아들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어요. 영자 씨가 비누칠을 하고 민주는 묵묵히 헹굼물을 부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몸을 씻기고 있었어요. 이 기묘하고 숭고한 광경 속에서 방 안에는 물소리와 숨소리, 그리고 살 위를 지나가는 수건의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가 배낭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친부의 거칠게 자란 수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면도기가 마른 턱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가 났죠. 철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저승 가서는 술 드시지 마죠. 영자 씨 속 그만 썩이고. 투박한 농담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픽 웃었어요. 이 지옥 같은 방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웃음이었죠. 그 웃음소리가 수증기 사이로 퍼져나가며 방 안의 공기를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자 씨는 친부의 발을 물에 담갔어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정성스럽게 씻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발로 참 많이도 도망 다녔지. 이제는 도망 다니지 말고 편히 쉬어. 민주는 친부의 등을 닦고 있었어요. 갈비뼈가 하나하나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앙상한 등. 민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등에 엎여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요. 아버지의 등에서 세상을 내려다본 적 없는 아들이 지금 그 등을 씻기고 있었어요. 미움조차 녹아내리는 허무함이 따뜻한 물과 함께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욕이 끝났어요. 민준이 사온 새 내복으로 갈아입힌 친부의 모습은 처음 이 방에서 마주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기저귀를 찬 해골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은 하나의 인간이 거기 누워 있었어요. 친부의 눈동자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이 사라지고 시선이 천장 너머 어딘가를 향했어요. 영자 씨가 민준의 등을 가만히 떠밀었습니다. 민준아, 마지막이다. 할 말 있으면 해라. 안 그러면 평생 체한다. 민준은 주저하며 친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어제 처음 만졌을 때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죠. 뼈마디가 앙상한 그 손을 감싸 쥐자 손끝으로 희미한 맥박이 전해졌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준비한 말은 없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대로 날 것 그대로 쏟아냈죠. 아빠,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돼요. 저도 용서 안 할 거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가세요. 다음 생에는 우리 가족으로 만나지 마요. 그냥 남남으로 스쳐 지나가요. 제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대야 가장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또? 그리고 친부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의 손을 감싸고 있던 친부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겨우 느낄 수 있을 만큼 쥐어짰습니다. 그것이 뼈와 가죽만 남은 그 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였어요.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30년 넘게 꽉 쥐고 있던 주먹을 마침내 펴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칠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깔에 끓는 소리도 사라지고 방 안에는 아주 얇고 가느다란 호흡만이 실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아주 길게 빠져나간 한 줌의 숨이 후 하고 공기 중에 풀려나가더니 멈추었어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철수 씨가 조용히 친부의 손목에 손을 대보았어요. 잠시 기다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셨다. 영자 씨는 울지 않았어요. 덤덤하게 친부 곁으로 다가가 감기지 않은 눈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려 감겨주었습니다. 그 손끝은 떨리지 않았어요. 립스틱을 바를 때 파르르 떨리던 손, 향수병을 쥐고 흔들리던 손, 그 모든 떨림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멈추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을 치른 병사의 손이 마침내 무기를 내려놓은 것처럼요. 잘 가라. 박광수, 내 지긋지긋했던 옛날이야. 영자 씨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어깨를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자리에서 몸이 기억하는 무게의 관성이 떨림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 뒤에서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철수 씨도 그 위로 크고 투박한 손을 얹었어요. 세 사람의 체온이 겹쳐지는 그 자리에서 통곡 대신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울음보다 더 진한 해방의 고요였어요. 수습 반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배낭에서 그 향수병을 꺼냈어요. 매주 목요일 이 방의 악취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뿌려대던 그 명품 장미 향수였죠. 이번에는 자신에게 뿌리지 않았어요. 영자 씨는 천천히 일어서서 친부의 시신 위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칙칙. 그리고 방 안허공에도 뿌렸어요. 장미 향기가 죽음의 냄새를 조용히 밀어내며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냄새나는 인생 사느라 고생했다. 갈 때는 꽃향기 맡으면서 가라. 영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리고는 거의 빈 향수병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병 안에 남은 마지막 몇 방울이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영자 씨가 향수병을 방 구석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딱 하고 유리가 플라스틱 통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렸어요. 민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저 향수병과 함께 버려지는 것은 유리 조각이 아니라 어머니의 30년 묵은 악몽이라는 거리요. 더 이상 가릴 냄새도 견뎌야 할 지옥도 없다는 거리요. 방 안에 가득한 장미 향기가 이제는 더 이상 역겹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치러낸 길고 긴 전쟁의 마지막 축포 같은 향기였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조문객이라고는 여인숙 주인 노파와 동사무소 직원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민준, 담담한 표정의 영자 씨, 그리고 묵묵히 손님을 맞는 철수 씨. 세 사람만이 차가운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화장터의 불길 앞에서 영자 씨는 무표정하게 화로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유리창 너머로 이글거릴 때마다 영자 씨의 눈동자의 주황빛이 일렁였지만 그 안에 비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아주 오랜 불면의 끝에서 찾아온 고요함이었어요. 납골당 대신 양지 바른 산자락을 택했습니다. 세 사람이 유골함을 열고 재를 바람에 날렸어요. 하얀 가루가 봄바람을 타고 산등성이 너머로 흩어져 갔습니다. 답답한 거 싫어하던 양반이니 헐헐 날아가슈. 철수 씨의 한마디에 영자 씨가 작게 웃었어요. 산바람이 세 사람의 옷깃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입고 있던 검은 상복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그리고 차 트렁크에서 평소 즐겨 입던 환한 베이지색 재킷을 꺼내 걸쳤습니다. 검은색이 벗겨지고 밝은 색이 입혀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허물을 벗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민준이 본가를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준은 멈춰서서 킁킁 코를 움직였어요. 냄새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독한 명품 장미 향수 냄새도, 여인숙의 곰팡이 냄새도, 살이 썩는 악취도 나지 않았어요. 거실에 퍼져 있는 것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내음과 베란다에서 들어온 바깥 공기에 섞인 섬유유연제의 포근한 향기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코끝이 얼얼한 것은 매캐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코 안쪽이 시큰해지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아, 이게 우리 집 냄새지. 부엌에서 영자 씨가 나왔어요. 형광 등산복이 아닌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서 도끼가 빠져 있었어요. 목요일마다 전쟁터로 향하던 병사의 표정이 아니라 늦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의 느긋한 얼굴이었죠. 눈가의 잔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걷혀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안방 드레스룸에서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슬쩍 들여다보니 영자 씨가 구석에 처박아둔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형광 핑크색 등산복이었어요. 접어놓았는데도 생생한 그 형광빛이 방 안에서 유독 눈에 띄었죠. 영자 씨가 등산복을 펼쳐들었습니다. 여러 번 세탁했지만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약품 자국, 고름 자국, 그리고 정체 모를 누런 얼룩들. 몇 달간의 전쟁이 이 옷 위에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안 버려? 민준이 문틈에 기대어 물었어요. 영자 씨는 등산복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얼룩 위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버려야지. 이건 내 전투복이었다. 전쟁 끝났으니 갑옷도 벗어야지. 영자 씨는 미련 없이 등산복을 의류수거함 봉투에 담았어요. 등산 배낭도 그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를 묶는 손길이 경쾌했어요. 매듭을 짓는 그 작은 동작 안에 30년 묵은 과거와의 마지막 작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목요일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목요일의 공기는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교회의 산책로. 세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영자 씨가 아침에 싸온 김밥이 도시락통 안에서 가지런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김밥 한 줄을 집어 한 입 베어 물며 눈을 찡긋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분홍빛 꽃잎 하나가 영자 씨의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어요. 철수 씨가 투박한 손으로 그 꽃잎을 살며시 떼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영자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철수 씨도 따라 웃었죠. 그 모습이 신혼부부처럼 다정해서 민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 웃으세요. 김치. 민준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영자 씨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에는 어두운 그늘이 단일도 없었습니다. 립스틱 없는 맨 입술이었지만 그 어떤 붉은 립스틱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영자 씨가 매주 목요일마다 꽃 구경 간다고 둘러대던 그 거짓말이 오늘 드디어 진짜가 되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아닌 진짜 꽃향기 속에서 등산복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으로 세 사람은 비로소 진짜 봄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습니다. 노을 지는 도로 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어요. 운전하는 철수 씨의 옆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영자 씨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영자 씨가 잠꼬대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악몽이 아니었어요. 미간에 주름 하나 없는 개운한 꿈을 꾸는 얼굴이었습니다. 목요일 밤마다 뒤척이며 식은땀을 흘리던 그 잠관은
완전히 다른 평온한 숨결이었어요. 민주는 뒷좌석에서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봄바람과 함께 길가의 꽃향기가 차 안으로 훅 들어왔어요. 향수가 아닌 땅에서 피어난 진짜 꽃의 향기였습니다. 민주는 백미러에 비친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어요. 영자 씨의 몸에서는 더 이상 그 독한 장미 향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까 먹은 김밥의 참기름 냄새와 햇볕에 따뜻해진 옷감의 포근한 냄새, 그리고 철수 씨의 낡은 가죽 점퍼에서 배어나오는 익숙한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엄마의 지독했던 목요일은 끝났습니다. 그날의 향수는 악취를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지만 지금 엄마에게서 나는 냄새는 진짜였어요.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향기로운 사람 냄새였습니다. 민주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벚꽃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차 안에는 꽃향기와 참기름 냄새가 섞여 흘렀고 잠든 영자 씨의 고른 숨소리가 그 위에 포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요일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나요? 혹시 가슴속 깊은 곳에 아직 뽑아내지 못한 아픈 가시가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처음에는 그 가시를 건드리는 것조차 두렵고 아프겠지만 용기를 내어 그 상처를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물로 그 고통을 씻겨주고 진심 어린 향기로 그 아픔을 배웅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비로소 진정한 봄날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엄마의 바다와 같은 평온함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